자, 그러면 이제 그 11번 문제를 볼게요.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빈칸 가에 해당하는 인물과 나에 해당하는 학설을 쓰고 이 학설을 바탕으로 둔 한대 경학의 연구 학파를 쓰시오. 자, 가는 춘추 공약을 연구한 학자이며 그의 사상은 음양 사상을 바탕 나다. 나는 하늘과 인간의 서로 교감을 하기 때문에 학자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이 상스러운 징조를 주고 잘못하면 재앙을 준다. 자, 나학설 딱 나오죠. 천인상설이죠. 예. 그 천인상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동중서죠. 예. 그 동중서는 이제 근문학파에 속하기 때문에 이 근문학파는 춘추 공양전을 강조해요. 예. 춘추 공양전. 예. 그래서 나에 들어갈 것은 근문학파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의 유학을 나눌 때 고문학파, 근문학파 이렇게 나누는데 고문학파는 작구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해석하는 거고 근문학파는 작구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그 속에 행간에 숨어있는 미연대의 그러니까 공자의 숨은 뜻을 찾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은 뜻을 찾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당대 학파의 여러 가지 경향들을 받아들여서 재해석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한나라 때는 참의설이 유행했어요. 참의설은 뭐냐면 그 유교 경전을 일종 예언사상으로 이용하는 거야. 좀 미신적인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냈던 게 근문학파다. 그래서 이 근문학파는 상당히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런 흐름들이 쭉 나타나서 뭐 왕왕설 개혁정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명마할 때 경세 시용사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청나라 말기 때 고중학에 이제 반발한 저희 공양한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이 고문학파의 흐름과 근문학파의 흐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청나라 말기 때 내용을 다시 한번 할 때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자, 다음, 13번인가요? 12번 문제가 있네요. 예. 자, 12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중국 언어학자가, 황제가 바친 글, 황제에게 바친 글이다. 기획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두 가지 쓰고, 이 학자의 저순한 역사서 니은의 이름을 쓰시오. 어릴 적부터 저는 모든 역사책을 두루 통달했습니다. 제 생각엔 기전체 형식은 많은 산만하고 많아서 박식한 전문가가 읽고 또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 내용을 추려야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전체라는 말인데 기전체 핵심 요소가 뭐냐? 자, 673페이지 보면 기전체를 처음 창시한 사람은 누구죠? 사마천이죠. 그래갖고 이제 봉기세가 열전 표서 해서 그 뭐냐면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할까?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인물 중심으로 편찬했는데 종전의 연대기 중심의 어떤 것들 그보다는 좀 더 새로운 양식이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기전체의 제일 중요한 것이 어디냐면 봉기와 열전이에요. 봉기와 열전. 그래서 봉기의 기자와 열전의 전자를 빼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전체라고 하죠. 역사서술 방식에서. 예.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요 밑에 삼은 사마강인데 사마강은 이걸 비판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전형식으로 쓰는 건데 이걸 편년체라고 해요. 그래서 전국시대부터 5대까지 일종의 그 당시엔 통사죠. 연대기적 역사를 썼다. 그래서 이 학자가 저술한 역사서는 뭐냐면 자치통감이죠. 자치통감. 그래서 이 자치통감의 통감류 역사는 후에 이제 뒤에 계속 다른 형식으로 버전이 업그레이드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성시대 때 주위의 통감 강목, 그 다음에 이제 원추의 통감 기사 본말, 이런 것도 이제 자치통감을 또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풀려면 이제 그 정근대 시대 때 이제, 정통 양식, 그러니까 역사 서술 양식 같은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관련된 문제 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그 한무제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무제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진나 말기 때 그 징승 5강에 난, 이런 것들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가는 이제 금방 알 수 있죠. 여기 보면 왕후장세의 시가 어디 따로 있겠느냐. 이거, 만적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 만적 고조사에도 있는데, 그 만적이 처음 얘기했던 건 아니고, 누가 처음 얘기했냐면, 진승이 얘기한 거야, 진승. 예. 그래서, 진나 말기 때, 최초의 농민 반란 징승 5강의 난이 일어났죠. 비록 이 반란이 진압됐지만, 그 반란을 계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반란이 확대되어 나갔잖아요. 예. 그래서 최초의 농민 반란이라는 건 이제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있는데,
사마천의 사기에서는 사마천의 쓴 사기에서는 이 진승을 보통 이제 진승은 한 인물이니까 어디에 집어넣어요? 이 사람은 열전에 집어넣어야죠. 근데 열전이 아니라 제후에 걸맞는 역할을 했다 해가지고 징승 세가에다 집어넣어. 징승 세가 이게 좀 차이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차이도 이제 참고로 항우 같은 사람도 있죠. 항우 봉기에다 집어넣어요. 원래 항우는 세가잖아. 근데 이제 7년 동안 이제 항우가 천하의 패권을 장악했다. 그래서 제후 황제에 걸맞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좀 뭐냐면 봉기에다 집어넣어.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그 뒤에 그 한서는 뭐냐면 어디다 집어넣냐면 이거는 열전에다 집어넣어요. 열전. 예. 왜냐면 한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가는 없어요. 세가. 예. 그래서 요런 것도 있는데 좀 이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당나라 때 일어난 당나라 때 일어난 안력사의난이죠. 예, 안력사의난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와 관련된 내용은 뭐와 같은 거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있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그 위만이 조선이 있는데 그다음 위만 조선을 누가 쳤어요? 한나라 무제가 쳤죠. 그 정복과 관련된 기사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데, 자, 가마나의 반란의 특징에 대비해 서술하고 그 각각 중국의 역사 어떤 의의를 썼는지 일이 지는지 설명하시죠. 이거는 뭐예요? 진승 5강에 나와 안사에 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진승의 5강에 나는 최초의 농민반란으로서 법가주의에 입각한 가혹한 엄혹주의 정책과 대규모 토목사업 때문에 일어난 거고, 그래서 나는 지났다겠지만 곳곳에 반란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진나라가 무너지는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안력사의 난 같은 경우에 안사의 난 같은 경우에는 안력사의 난이죠. 요때 이제 그 배경을 쓰시면 되죠. 당나라의 어떤 중기 때 군전체제 붕괴, 부병제 그 붕괴 등등등등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군전체제가 더 붕괴를 촉진시켰고, 군전쟁 장원제, 부병제, 모병제 이런 것들 쭉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가발려의 주도자에 대한 기술이 사기 한서에 어떤 차이가 나며 그것이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사기와 한서의 차이점을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사기는 이제 누가 썼어요? 사마천이 있었죠. 예. 사마천도 엄밀하면 유학자예요, 이 사람도. 근데 이 사람 좀 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농민반란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봉기 있고, 그 다음에 세가 있고 열전 있고, 그 다음에 지표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 이 사람은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예요? 열전을 써야 되겠죠. 근데 제후의 역할을 했다 해서 세가에다 집어넣어요. 이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뒤에 나타난 한서를 썼던 사람이 방고죠. 이 방고는 후한 초기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제 뭐냐면 신라라 때 그걸 보고 이게 유교적 도덕적인 어떤 명분론 정통론이 무너져서 그런다. 그래서 그 지위에 맞는 그 역할을 써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럼 한세 방고는 어떻게 이제 썼냐면, 요거는 좀 사마천의 사기하고 좀 다른데, 제가 내용을 좀 잘못 쓴 게 있어요. 자, 여기 제기 부분인데 세가가 없어. 세가가 없었는데, 그걸 좀, 곤치세요. 그 뒷부분을, 쭉 곤치세요. 그 뒤에서 제가 나중에 8.0 때 좀 하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분석한 내용 중에, 거기, 강조되었다? 그리고 근데 여기부터 실질적으로부터 쭉 지우세요. 여기부터. 예. 그래서 방고의 한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봉기가 있고요. 예. 봉기를 하고 하지 않고 방고의 한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봉기 대신에 제기라고 해요. 제기. 항제제자 있죠? 제기라고 하고 있고, 열전 세개가 없어. 세가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열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연표에 해당하는 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서라고 하죠. 그래서 제기, 열전, 표, 서라고 해. 그래갖고 이 사람은 이제 누구를 썼냐면 이제 그 당시 이제 징승 5강의 징승을 열전에 집어넣었어요. 열전에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사마천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이제 실리적 목적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농민반란의 따뜻한 그런 시선, 그 다음에 한무제 비판적 시각 때문에 세가에다 집어넣지만, 이 사람은 일단은, 아까 명분론에 입각해서,
이름에 걸맞는 어떤 지혜에 맞는 것을 기록해야 된다. 그 신분에 맞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전에 집어넣었다. 물론 세가도 없기 때문에 열전에 집어넣은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이제 입장에 볼 때는 열전에다가 그걸 집어넣어서 그 신분에 맞는 것들의 유교적 정통론, 명분론을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디에도 또 볼 수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호에도 볼 수 있죠. 항호도 거기 이제 뭐냐면 그 제기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이 사람 봉기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근데 항호는 어디다 집어넣으면 열전에 집어넣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항호 열전에 집어넣어가지고 썼다. 그래서 대개 보면 왕이 아닌 황제가 아닌 모든 사람들은 뭐냐면 열전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썼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기 열전 표서 요거 좀 기억을 해서 구성 예문을. 그래서 그 뒤에 제가 잘못 쓴 거예요. 그 밑에 7.0 그 밑에 부분을 좀 수정해 주세요. 예. 명분론적 유교적 도덕관은 강조됐지만 그 내용에서 이제 그 형식 부분에서 제가 좀 잘못 썼어요. 이 부분은요. 예. 제기 열전 표서 이렇게 해서 열전에다 다 집어넣어서 황제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의 무조건 평론을 봐서 다 집어넣었다. 열전에. 그래서 유교적 명분을 더 철저히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뒤에 넘어가서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자, 14번 문제는 07년 기출문제를 이제 응용해서 좀 더 내서 낸 건데, 자, 다음에 한대 유학의 특징을 주제로 김교사가 작성한 학습지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그리고 기역에 들어갈 학설 명칭과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한대 유학의 특징 보면 이제 가학파는 동준서의 춘추 공약을 쭉 하는 거니까 금방 나오죠? 이건 뭐가 됐어요? 근문학파. 그 다음에 나는 유읍의 춘추 자시전을 정리해가지고 했다. 그래서 탁고개전한 말인데 옛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한다. 라는으로써 왕망의 왕조 창탈을 정당화시킨다. 있는데 여기 이제 유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아버지가 유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왕이 이제 대단한 유학자인데 그 아들이 유흥이야. 그래서 유흥은 왕망과 결탁해갖고 고문학파를 강조했어요. 종전에 전하실 때 근문학파 대신에 고문학파를 바탕으로 해서 개혁 정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주나라의 예법 이런 걸 되게 강조했죠. 주례. 이런 것과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춘추 자시전은 이제, 춘추전하고 이제 춘추전은 크게 이제 간단히 됐기 때문에 거기에 전을 갖다 붙여. 주를. 그래서, 3전 있죠. 춘추 3전. 그래서 공양전, 자시전, 공양전. 그래서 공양학파에서 강조하는 것은 춘추 공양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고문학파에서 강조한 건 춘추, 자시전이죠.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기억학습 특징. 자, 기억학습은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제의를 보내 권고한다는 뭘까요, 이건? 명칭이 뭐죠? 여기는 청인상설, 청인상간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쓰시면 돼. 청인상설 그 내용 물어볼 수 있겠죠, 다음에. 요것도 좀 외워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니은학파의 특징에서 이제 한대 특징적 학문력을 발전시켰다. 그래서 가와 나의 학파의 고문학파와 그 다음에 근문학파의 논쟁이 있었는데 나중에 후한시대 들어가면 이 논쟁을 정리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마용이나 그 다음에 이제 정현 같은 사람인데 특히 정현은 근문경이나 고문경 다 능통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문경을 바탕으로 해서 근문경의 의견을 수용해서 확립된 학문이 뭐냐면 고중학이죠. 고중학.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고중학은 고중학이 아니라 훈구학이죠. 제가 말 잘못했어요. 훈구학은 경제 작고 해석을 중시여기고요. 그 다음 고문경과 근문경을 종합했고 또는 글자의 의미나 뜻을 연구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여기에서 물어본 게 명칭을 물어본 게 아니라 뭐죠? 내용을 쓰셔야 하니까 훈구학의 내용을 쓰면 되겠죠. 예. 그렇죠. 훈구학은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했다? 고문경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약간 뭐가 플러스되는 거야? 근문경이 플러스되는 거야. 훈구학과 고중학은 그 맥락이 똑같죠. 고문경에서. 근데 뭐가 차이가 있어요? 훈구학은 말의 뜻만 보는 거죠.
근데 고중학은 다른 책이라든지 유물 유적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 거야. 상호 비판 검토를 해가지고 그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유교의 어떤 흐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자, 위젠남북조 시대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면 다음은 자치통감에서 편찬한 사막의 자치통감 강목을 편찬한 주도한 주위의 상국의 정통에 관한 요약이다. 자치통감과 자치통감 강목. 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사막왕은 상국이 각각 독립적 제도를 정하여 쓰고 서로 군신관계를 맺는 것도 아닌데 하나의 정통을 간주하고 다른 데 위통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그래서 위의 연호를 따라 이 역사 소송은 마땅하다. 뭐 등등 있고요. 주인은 만약 사막왕이 그때 살았더라면 위에서 벗을 했을 것이다. 초조는 한나라 찬탄한 자고 유비는 한나라 황실의 후예다. 마땅히 초골 정통을 해야 된다. 자, 2-1번 보면 사막왕이 정통과 위통을 구분한 건 옳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주인은 사막왕을 위를 정통으로 내세운 자를 보고 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이미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연호를 누구의 연호를 따는 거야? 위의 연호를 따는 거야. 위에. 그래서 연호라는 것은 한 해에 뭘 결정한 거죠? 이름을 결정한 거죠. 지금 몇 년이에요? 2017년이죠. 한 해 이름이 있잖아. 그러면 그 이름을 그 당시에 누가 결정해 줄까요? 황제가 결정해. 황제가 한 해 위임을 받고 정상을 정하죠.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0일까지 정하면 그 한 해를 주관하고 그 한 해에 대한 이름을 부여한 거야. 그래서 연호를 따른다는 것은 그 황제의 정통을 인정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주위의 비판 내용이고, 그래서 위의 연호를 따라서 서술했다. 그렇지만 주자는 뭘 따랐죠? 촉의 연호를 따랐죠. 촉의. 그래서 그 밑에 있죠. 촉한 정통론이라고 하죠. 이 촉한 정통론은 이제 남성시대 때부터 나왔는데, 남성시대 왜 나왔냐 하면 이걸 좀 시대적 배경을 봐야 돼요. 남성시대 때는 금나라, 원나라, 이민족 침입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뭐 강조하냐면 명분과 정통을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중하고 그쪽은 뭐죠? 오랑캐이기 때문에 중화가 나름대로 승리한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그 명분과 정통이 또 국내 정치나 신분에도 적용되죠. 항상 원리 원칙 강조하고 명분 정통, 그 신분에 맞는 그 또 뭐냐면 행동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더 거기다가 그 이것도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남송 정권이 청나라하고 비슷해. 청나라도 누가 세웠어요? 유비가 세웠죠. 유비는 유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망한 다음, 후한이 망한 다음에 그 사천 지역에 세워진 일종 피난 정권이죠. 마찬가지로 난송도 뭐죠? 북송이 망하고 내려와서 하면 피난 정권이잖아. 서로 일맥 상통하죠. 같은 정통이지만 지금 쫓겨갖고 그 내려온 거 아니야. 그렇지만 언젠가는 뭐냐면 명분했다, 정통했다, 우리가 그 강북 지역을 점령할 수 있다, 뭐 되찾을 수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필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맞지가 않는 게, 그 유비라는 사람도 한나라 황실의 후예라고 하는데 실제 이 사람은 어떤 계통을 보면 어떤 사람이면 한 무제의 아들 중에 그 중상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중상왕이 아들이 되게 호색해서 이 사람이 아들 120명을 뒀어. 120명의 10대손 후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 누구야, 그 이승만인가요? 이승만도 자신이 그 왕족이라고 하잖아요. 그 따져보면 정종 아시죠? 제2대 정종이 20명의 아들 뒀군요. 그 20명 중에 그 10대 손이 그 이승만이야. 이건 이시왕조의 뭐 왕조에 좀 부르기는 좀 힘든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핏줄을 되게 강조했다. 그래서 촉한정통은 나중에 어디에도 반영되냐면 삼국지 연의에도 반영이 돼요. 그 위대 정통을 보는 것은 그 여러분들 알면 삼국지 아시죠? 진수가 쓴 삼국지, 거기에 이제 위를 정통을 보는 관점이 있죠. 자,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그 밑에다가 다 실어놨어요. 분석 내용에다가 읽어보시고. 자, 2번에 보면 다음 글에 밑줄 친 나에 나온 군사제도 명칭을 쓰고 삼국시대 이래 분열을 초래했던 가와 나에 관련돼서 두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북위의 홍우제는 하나정책 이후 육진의 나누기 동리와 서위가 분류했는데, 동리에서는 재능 있는 자를 관료 발탁하는 정책을 실시했지만 이 조조는 동리에 의한 북제에 이어지지 못했다, 이렇게 있고, 이에 반해 우문태는 창건한 서위와
그 뒤에 있는 북주의 무천지 중심의 호적 장병들과 간중 지역의 토착기적 항병 조직을 만든 하나의 군사제로 통일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군사제도는 뭐와 관련된 걸까요? 부병제죠? 네, 부병제. 원래 부병제는 어떤 책이 북위에도 있다. 어떤 서희가 먼저다는데 엄밀히 하면 서희가 먼저예요. 서희는 어디에 계승한 거예요? 북주, 이렇게 서희 북주가 되죠. 서희 때 처음 만든 거야. 예. 그리고 다만 기호는 저쪽 북위에서 이제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병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병제는 일종의 그 서희 북주를 통합할 수 있는 근거가 돼. 왜냐하면 이제는 민족에 상관없이 군대에 가서 똑같이 훈련을 받고 똑같이 이제 참여하다 보면 유대감이 형성되잖아요. 그래서 북주가 북제를 능가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유대감이야. 그래서 그 당시 한족과 이민족 간의 호족 간의 유대감, 호족 융합 정책을 한족과 호환 융합 정책을 잘 썼다는 거. 근데 이에 반해 북제는 뭐죠? 서 대립 갈등이 많았죠. 그래서 한족하고 호족 간의 대립 갈등도 있었고 호족 내부에서도 대립 갈등이 있었어. 그래서 북제 같은 경우에는 북주보다도 더 많은 인구와 더 영토를 많이 갖고 있어도 생산량을 갖고 있어도 결국에 누구한테 먹혀요? 북주한테 먹히잖아. 네, 그런 것들이 하는 요인이 되죠. 자, 그러면 구품 중 거기에 보면 이제 가는 뭐 들어갈까요? 그 분연의 가와 나와 관련돼서 쓰면 자, 가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삼국 이대에 분열된 초래된 요인이잖아요. 가는 이제 뭐냐면 그 구품 중전제를 쓰시면 돼요. 구품 재능이 있는 자들 관리를 선택하는 발탁하는 정책을 썼다 했는데 북위 때 이제 뭐냐면 구품 중전제 아시죠? 네, 이것을 확대 발전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강남하고 이제 강북 5, 16국대와 그 다음 남조 정권, 북주 정권 좀 다른데 남조 같은 경우에 구품 중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문벌 귀족 사회가 형성됐죠. 밑으로부터 형성된 건데 그 강북은 달라. 구품 중전제는 강북 정권이 5, 16국대 다 실시한 게 아니에요. 띄엄띄엄 실시하다가 그것을 공식화시키고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그 호문제죠. 하나정책이라는 거. 그래서 이때부터 뭐냐면 그 귀족제 사회가 형성된 거야. 그러니까 북주의 귀족제라는 거는 그 구품중전제라는 거는 강남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밑으로부터 형성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형성된 게 아니라 국가가 임의대로 형성된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 그 구품중전을 실시하면서 일종의 성종 붕종 정책과 연결되죠. 그런 과정에서 누구와 누구의 갈등이 나. 하나된 선비족과 하나되지 않은 선비족들이 분리돼 나가죠. 그래서 하나된 선비족들은 구품중전제나 성종 붕종 정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벌 귀족에 편입된다만 해서 그 나머지 귀족들은 편입되지 못하니까 육진의 난이 일어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관련된 것은 보면 자 북주는 그 한나의 민족으로 융합됐죠. 홍황 융합 정책을 잘 했잖아요. 한족과 호족 간의 융합 정책을 잘했죠. 호환 융합 정책을. 근데 이에 반해서 그 다른 삼국시대 5, 16국이나 그 다음에 그 뭐냐면 북제 같은 나라들은 그런 것을 제대로 못했어. 오히려 여러 민족들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가와 나의 정책들 연관시켜갖고 쓰면 될 것 같은데 요거 제가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약간의 주관적 요인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답이 명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앞에 군사대들 명칭을 쓰는데 요 부분은 제 좀 개인적 해석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집어넣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정확한 답은 누가 알고 있냐면 그 출제진이 알겠죠. 제가 신이 아닌 이상은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해.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했지만 참 문제를 내도 좀 정확히 냈으면 좋겠어요. 자기 뜻대로 막 주관적인 의미로 막 내면 이거 파악하기도 진짜 힘들어. 예. 그건 거꾸로 자기들이 한번 시험 보라고 하면 그렇게 뭐 이게 뭐야 하면서 자기들도 항의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좀 그런데 일단 뭐 우리는 그냥 따라할 입장에서는 어쩔 수 받아들이긴 하는데 좀 문제가 있죠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수당시대로 넘어갈게요. 수당시대. 수당이 아니라 3번 문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자, 가로 안에 기역이 들어간 사건을 쓰고 기역이 일어난 배경을 두 가지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니은의 용어를 쓰시오. 아마 똑같은 교수가 들어와서 낼 것 같은데 왜냐면 앞에 육진의 난이 있었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면 거기 6개의 난이 있었죠? 6개 진. 이게 육진의 난이에요. 예. 육진의 난은 북이 말기 때 난은 왜 일어났어요?
허무제 하나 정책 때문에 그렇지. 아까쯤 얘기했지만 허무제 같은 경우에 성적 분쟁 정책이라든지 그다음 국분관리법 같은 걸 도입을 하면서 하나된 선비족과 하나되지 않은 선비족 간의 차별을 일으켰죠. 이것이 나중에 뭐예요? 그 선비족 내의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저쪽 북쪽에 하나되지 않은 선비족들의 차별 때문에 일어난 게 육진의 난이고요. 이 육진의 난 중에 여러분들 좀 보시면 무천진이 있죠. 무천진 보이시죠? 그 무천진에 있는 군벌들이 나중에 권력을 장악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갖고 북주, 북제, 그 다음에 수, 당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북주, 북제, 수, 당은 이 건국 세력 때 동일해. 이런 집단들 뭐라고 하냐면 강농 집단이라고 해요. 예, 강농 집단. 그래서 이제 강농 집단 당나라 초기까지, 축정후 이전까지 권력을 장악했던 집단들을 얘기하죠. 이 강농 집단은 상당히 뭐냐면 예매해. 그러니까 선비족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한족 집단이라고 볼 수도 없어. 선비족과 한족이 융합된 집단들이야. 예, 호환 융합 정책에서 이제 나왔던 그런 집단들이었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어난 배경은 어떻게 써야 돼요? 남양천도 이외에 그다음 남양은 이제 천도니까 홍제 이후죠. 그 당시 이제 비하나된 어떤 호족들이 선비족들이 차별을 받았고 홍제 하나 정책. 하나된 선비족과 비하나된 선비족 간의 갈등. 하나 선비족 간직 독점. 이 간직 독점은 아까 뭐와 연결시킬 수 있죠? 예? 국풍간이법. 예, 그래서 국풍간이법 본격적으로 도입을 했죠? 그래서, 겉으로는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누구만 선발한 거야? 하나된 선비족들만 선발함으로써 이거 이제 정권에 소외된 비하나된 선비족들이 불만을 터트린 거죠.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용어. 자, 지배 집단 아까 전에 무슨 집단이라고 했죠? 강농 집단. 그 서희 북주 수당을 지배하는 강농 집단이고 그 강농 집단의 기호는 그 육진 중에 어디에 나온다 했어요? 무천지 집단에서 나온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우문태 같은 사람은 이 강농 집단은 서열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나눴어.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이 강농 집단은 서로 통혼권이 형성돼요. 독고시 집안하고 연결되는데 대표적인 이제 케이스가 뭐냐면 그 당시에 순하 양견 있죠. 순하 양견하고 당나라 이연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이종 사촌간이에요. 서로 핏줄이 연결된 집단이거든요. 독고시 집안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요. 4번. 4번은 이제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건데 저기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제가 해놨어요. 이거 어디서 보냐면요. 여기는 안 나왔고 자,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14년, 17년 기출분석반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저기 11번 문제 볼게요. 11번 문제. 자, 거기 11번 문제 보면 미진남북조 시대 불교와 도교 있죠? 예. 제가 이제 했는데 이거 분석내 되게 많아요. 제가 이거 하느냐고 한 3일을 걸렸어. 그래서 거기 보면 도표도 만들어 놓고 유교와 도교 그 도표도 경영도 다 분석해놨거든요. 예. 자, 그럼 보면 밑줄친 기역의 상상적 특징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승려 이름을 쓰시오. 그리고 밑줄친 디귿의 내용을 쓰고 밑줄친 니은의 내용을 토대로 태무제 종교 정책을 한 가지 쓰시오 있는데 이거 이 사람들 좀 문제를 개떡같지만 왜 밑줄친말을 이렇게 많이 써? 그냥 다운 기역 이렇게 쓰면 되지. 예. 밑줄치는 말은 딱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밑줄친 아마 처음 들어보는 분 같아. 보니까 딱 이게 나와 이게. 그래서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면 불교에 관련된 건 불교는 후한 시대 때 들어왔죠. 비단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5 16시국 시대 때 널리 본격화됐는데 처음에 이제 후한의 동진 때의 불교 형태는 뭐라고 하냐면 격의 불교야. 초창기 불교 형태야. 격의 불교는 이제 뭐냐? 예. 격이란 건 바로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뜻을 바로잡는다. 뭘 기준으로 해서? 네,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바로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반야경에 나온 공을 노자의 무로, 열반을 무의로, 보살을 도로, 그 다음에 진열을 본문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
자, 이 격예불교는 후한 때부터 해갖고 동진 때 초창기 불교 형태인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그 해석하냐? 이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죠. 노자하고 불교는 비슷비슷하지만 다른 종교예요. 엄밀히. 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해석했냐면 처음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 중국인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비슷한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이해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노장 사상을 통해 불교를 이해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이제 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도가 사상을 통해서 노장 사상이 아니라 도교를 통해서 불교를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도장 사상 그러니까 도가와 도교는 달라요. 도가는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한 거고 도교는 거기에다 노장에다 플러스 뭐 항로 사상 그다음에 민간 신앙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한 거야. 그리고 불교 교단이 먼저 성립됐고 도교 교단은 나중에 성립됐어요. 앞뒤가 이거 안 맞아 그거는.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좀 그렇고 그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뭐냐면 이제 556국에서 위진남북조 시대 넘어가면서 이제 뭐냐면 사회적 혼란스럽잖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내세를 찾고 그리고 그러면 불교가 더 확대돼요. 초창기 때는 불교가 거의 확대되지 못했는데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그 서역이나 인도에서 이제 승려가 들어와서 원래 인도 불교를 알려주기 시작해. 거꾸로 그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인도에 찾아가고 또 불교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오리지널 불교, 인도 불교를 연구하면서 종전의 노장을 바탕으로 한 불교 해석을 비판하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많은 승려들이 서역이나 인도에서 많은 승려들이 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쿠찬 출신의 뭐냐면 그 구마라습이에요. 구마라습. 예. 쿠차 출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맞아요. 구마라습 맞아요. 쿠차 출신. 예, 쿠차는 서역이죠. 서역의 한 도시인데 이 구마라습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도의 귀족하고 쿠차의 왕의 여동생인 사에서 태어난 오늘날만 다문화를 이제 체득한 그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뭐 인도의 산스크리트도 알고 여러 언어를 알아요.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왔냐면 중국의 후진 시대 때, 그 후진하는 거 뒤에 이제 그 뭐냐면 그 뒤에 후진이 아니라 이제 556국 시대 때 후진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예, 후진 시대 때 돌아서 용흥의 지원을 받고 그 당시 이제 불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불경을 뭐라고 하냐면 그 불경을 구역경이라고 해요. 구역경. 그래서 보통 그 불교 경전 사업을 세 가지로 나누죠. 세 시기를. 하나가 고역경, 구역경, 그다음 신역경이죠. 고역경은 이제 동진하고 이제 후한시대 때 번역한 경전을 얘기한 거고 그냥 격예불교적 성격이 띄고 있죠. 그다음에 556국이나 나중에 남북조 시대 때 번역된 것을 구마라수 중심으로 번역된 것을 구역경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당나라 때 그 현장에 번역한 것을 뭐냐면 신역경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역 사업을 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내용 중에 이제 예문 중에 잘못된 게 있어요. 왜 잘못된 게 뭐냐? 자, 여기 보면 4번에 가지문 부분에 당명 북조 항시대에서는 항세는 현시대 부처, 이거 망족불 사상이라죠. 국가 권력을 강화하려 했다. 북조에서는 대승경전의 번역 사업을 활발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 서역 쿠차 출신의 누가 구마라습이 모법 여화경을 비롯한 많은 불교를 번역했다. 번역은 많은데 왜 틀렸을까 이거? 이거는 북조가 아니에요. 언제 때죠? 후진의 그 통치자였던 용의 지음을 받고 있기 때문에 56국 때야. 시대가 틀려 지금. 시대가. 그래서 요거는 문제 자체가 잘못 낸 거야. 누가 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낸 것을 잘못 냈어 이거. 이 부분을. 예, 지문 자체가 틀리고. 그래서 하여튼 승려는 구마라습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나와 관련된 거는 뭐와 관련된 거는 도교와 관련된 도교. 예. 그래서 도교인데 도교는 이제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 중국의 무술, 신선사상, 뭐 유교, 불교, 민간신앙 등 여러 가지 있고 아까 제가 했던 도가와 도교는 좀 다르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도교 안에서도 뭐냐면 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파를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한초트 항로사상이 보이죠. 그리고 그 바탕 후한시대 태평도 오두미도가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천사도와 관련된 것은 오두미도예요.
오도미도가 나중에 천사도 이름으로 바뀌는데, 근데 천사도도 신천사도와 남천사도가 있어. 원래 남천사도가 먼저예요. 그래서 나중에 신천사도가 생기는데, 이때 신천사도 때부터 도교교단이 체계화된 거야. 그래서 도교라는 것은 신천사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위진남북쪽 여러 계파들 있는 것들 다 총칭해서 도교라고 하는데, 학자들 보기에는, 후대 학자들 보기에는 그 중에 도교 교단을 체계화시키고 국가 종교 발전시킨 게 뭐라고 본 거야? 구겸진이 만든 신천사도라고 해서 부에게 교과서나 통례에 그렇게 적혀 있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신천사, 남천사 나누다가 나중에 당 때 남천사도와 신천사도 합쳐가지고 통합천사도가 생겨요. 통합천사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금원나나 넘어가면서 신도교가 성립되거든요. 이건 좀 다른 거야. 신도교도 여러 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금나라 때 성립된 전진도라고 있어. 전진도 많이 들어봤죠. 구척이. 예. 그래서 무술 소설 읽으면 거기 많이 나와. 구척이가. 그 소설도 많이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무역소설 많이 나오는데, 이 전진도는 종전에 천사도와 다른 게 뭐냐면, 천사도는 되게 주술 같은 것들, 방술 이런 거 강조하죠. 그런 것들을 강조 안 해. 이 사람들은 주로 교리적인 측면만 강조해요. 교리적인. 그래서 이제 교리에서 어떤 철학적인 측면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송나라 때 이제 도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거야? 종전에 천사도 그런 게 아니다. 방술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당시 전진도 같은 교리적인 것들 영향을 받은 거야. 태극도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도교가 발전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리고 도교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불교와 유교와 대립을 했지만 특히 불교와 대립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불교와 대립을 해가지고 무슨 변란이 일어났죠? 삼무일중 범란이 일어났잖아요. 중국 역사상. 그렇지만 또 불교 요소를 또 많이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이제 성리학도 도교하고 불교까지만 도교와 불교적 요소를 많이 받아들였죠. 이거 똑같은 거야. 그래서 불교적 요소를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 특히 불교의 어떤 측면을 받았냐면 계율적인 측면을 많이 받았어. 보통 이제 불법이라는 계율도 있죠. 그래서 이제 승단을 유지하려면 어떤 교단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규범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특히 계라는 의미는 뭐냐면 금지하다는 뜻이야. 어떤 것을 하지 못하도록. 불교에 나온 건데 이런 불교의 교단적인 어떤 계의 교리를 받아들여서 도교 교단을 정비했어요. 이 구겸진이. 그래서 여기에서 신법이라는 것은 요건 어떤 의미냐? 신법은 이거는 천사도 의미가 아니에요. 신천사도 의미가 아니고 보통 교단이 성립되면 하나 교리가 있어야 되고 계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단을 움직이는 어떤 물리적 공간도 있어야 되잖아요. 예,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앞에 있는 오도미도나 유교 불교 교리를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계라는 측면은 이제 뭐냐면 이 계율을 의미하는데 신법은 요거는 불법을 얘기해요. 불법을 도교로 해가지고 도교에서 받아들여서 교단의 정비하면서 일종의 계율을 만든 거야. 근데 이 계율을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알려줘야 될까요? 도교 신조들이 다 한자를 읽고 그런 건 아니죠. 음률에 맞춰가지고 알려주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또 그 당시 이제 구겸진을 지원했던 사람이 누구야? 태무제죠. 태무제는 구겸제 위견을 받아서 최후의 위견을 받아서 불교 탄압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삼국시대 때 불법을 널리 통치해서 중앙집권한 것처럼 이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 당시 구겸진 신법 일종의 계율을 받아들여가지고 일종의 이걸 국가 통치 기본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신법은 널리 선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신법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불법의 불법처럼 뭘 의미한다? 계율을 의미한 거야. 계율.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걸 신천사도의 성립을 해석하는데 동계 그게 나왔다는 거야. 근데 제가 동계 다 찾아봤어. 그 내용 하나도 없어. 자기들이 유추 해석한 거지 그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고등학교 선생님 뽑는 시험에서 그 정도밖에 내지 않은 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자기의 믿음인 뿐이지 근거 없고 제가 분명히 근거 제시했어요. 거기 이제 문답으로 있는 중국 사단 책에 분명히 그거 나왔어요. 신법이란 악장을 통해서 걔를 암기한 거다. 그거 제시했는데도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해도 안 믿어. 예. 자, 하여튼 교단의 계를 정했다. 이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거는 진짜 거의 99.9%다 틀렸어. 맞춘 사람이 없어 이거.
예. 이거 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합격자 답안에도 거기 그 신천사도 손님이 쓰신 답안이 되게 많은데 답안이 아니에요. 그거는 합격자 답안이 많다고 해서 그건 100% 합격 답안이 아니라 그만큼 문항 변별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거야. 그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 있고 그 종교 정책은 뭐 금방 쉽게 쓰죠. 태무제가 국경제 위견을 받아들여갖고 도교를 국교화시키고 폐불 사건을 일으키죠. 보통 삼무일종의 법난이라고 하는 것 중에 태무제가 일으킨 법난이 거기에 속해 있죠. 예. 참고로 삼무일종의 법난은 뭐죠? 일단 북위에 태무제, 그 다음에 북제에 무제, 북주의 무제, 그 다음에 삼무일종이니까 삼무가 뭐예요? 또 당의 무종 때, 그 다음 또 하나가 세종시대 때 있죠. 후주의 세종의 때 한번 읽었죠. 그래서 당나라 무종 때 이런 걸 해창폐불이라고 해요. 그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해창폐불 사건. 그래서 이거는 도교와 불교가 대립 과정에서 일어났고 이때 이제 불교 많이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종전의 왕실 불교와 이제 뭐냐면 그 연결됐던 불교가 점점 떨어져 나가서 자생적인 그 길을 걷게 되죠. 이것도 좀 같이 의미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도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연구하는 게 되게 애매해요. 교단 교파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우후죽순도 왔다 갔다 해. 그래서 도교는 창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장사상이라고 노자라고 하는데 노자는 자기가 살았을 때 도교를 창시했다고 얘기한 적 없어요. 뒤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본 거고. 그래서 그 기독교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불교는 창시가 분명히 있죠. 예수가 있고 석가모니가 있잖아. 근데 도교는 창시가 없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론적 기반도 상당히 짱뽕이야. 그래서 약간 이제 연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도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교도 제가 이제 잠깐 이제 얘기는 안 했지만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불교 정리표를 만들어놨거든요. 예, 제가 거기 이걸 갤럭시 A를 가지고 작성했는데, 엉터리야. 좀 약간 네모치고 해서 그 옆에 좀 약간 손글씨도 쓰고 그랬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원시불교, 북파불교 해갖고 쭉 있죠. 그래서 밑에 법상종 있고 선종에도 오가실종 해갖고 선종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중국화된 불교고 중국의 최대 교파가 어디예요? 선종이죠. 선종 안에서도 오가실종이 있고 거기에 북학파, 뭐 해능의 남학파, 중중 있죠. 그리고 우리가 좀 약간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이제 법안종 많이 들어봤죠. 법안종도 원래 선종 계통의 이제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고 조동종도 조금 들어봤고 등등 여러 파들이 있는데, 이것도 이런 파들은 우리나라 그 선종에도 큰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런 불교 교파 정리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5번을 볼게요. 수당시대 때 내용을 이제 볼게요. 수당시대 때. 수능과 관련돼서는 그 수능에는 많이 나오는데 의외로 이제 인구에서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 딱 한 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풀어보면 수는 비록 단명한 통일 왕조지만 당시에 추진된 통일 정책의 역사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수의 이제 그 지방제도와 관련된 내용이고,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율령반포와 관련된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율령반포와 관련돼가지고 이제 있고, 세 번째는 불교장려, 가거제도 실시, 그 다음에 이제 대운하 건설, 그 다음 조공을 받아서 국제가 복원했다. 그 내용들인데, 자, 그러면 1번 문제 볼게요. 기역, 율령을 통해 군전제, 조용조제, 부병제 등을, 당은 개선했다. 맞죠? 종전에 그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이제 형성된 이런 제도를 정비해서 그 당시 당으로 개선시켰다. 그래서 보통 수당 제국이라고 하죠. 수에서 만든 그 제도가 당까지 연결되잖아요. 이런 것들과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참고로 그 당시 순화 때 공포된 율령은 무슨 율령이라고 하죠? 개항율령이라고 하죠. 개항율령. 그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개항율령. 예. 그래서 이 개항율령에 그 내용이 적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최초 가거제도를 실시했죠.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유일하게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한다는 개념을 착안한 사람은 이 수나나 문제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예전에도 없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 그래서 이제 이 가거제를 처음 만들 때는 무슨 과가 있었냐면 수재과, 명경과, 진사과 과목을 뒀는데, 나중에 이 수재과가 이제 추천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그 나중에 처벌받는 구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추천한 내용이 있거든요. 추천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추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받은 이제 인재들만 시험을 보도록 이제 하는 게 수재과인데, 문제는 거기에 수재과 합격해갖고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해가고 처벌받으면 그 추천한 사람이 또 처벌받아. 그 추천 안 해줘. 그래서 뭐만 남게 됐냐면 명경과와 진사과만 남아요. 명경과는 뭐가 관련된 거예요? 유교 경전. 진사과는 시부, 송책, 문학적 재능 같은 걸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달만을 시조하여서 자선을 통해 깨달아보는 선종이 융성했다. 자, 선종이 융성하기 시작한 건 언제 때냐면 수탕시대 때요. 네. 선종은 예전부터 도왔지만 이 선종이 널리 융성시킨 것은 그 수탕시대 때 수탕시대가 아니라 말 잘못했네. 당송시대 때요. 당송시대 때 수가 아니라.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선종은 제일 중국화된 불교고 제일 큰 교파라고 했죠. 지금 중국의 90%가 선종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을 보면 대운하인데 류양부군의 중심에 북으로 탁권, 남우 여왕에 있는 대동맹이 형성됐다. 이거는 이제 남양과 탁권의 연결, 탁권은 오늘 북경인데 영제거를 말하죠. 그 외에도 강남아, 통제거 이런 것들 맞죠? 그래서 있고, 참고로 지금의 있는 그 뭐냐면 운하는 수양제 때 만든 운하가 아니에요. 언제 때 만든 운하였어요? 쿠빌라이 칸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은을 보면 조공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위진남북조 시대 때는 조공체폰 관계가 있었지만 되게 형식적이었거든요. 근데 수당시대에다 보면 이게 실질 관계가 바뀌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상우는 물론 외도 사신을 파견해서 수를 중심으로 해갖고 조공질서에 동참했다. 맞죠? 그때 이제 그 외가 조공을 갖다 바쳤어. 견수사를 파견해서. 무슨 여제 때죠? 스위코 여제 때죠. 네. 그래서 수나라 때는 견수사, 당나라 때는 경당사. 그래갖고 이제 이때 일본 사실이 양제한테 같이 올린 그 포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가 뜨는 동방의 천자가 해가 지는 서방의 천자에게 국서를 보낸다. 이런 말이 있어. 되게 건방지죠. 양제가 이거 보고 이제 열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양제가 꾹꾹 참았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고구려를 쳐야 되기 때문에 일본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 사실 갈 때 같이 또 뭐냐면 자기 사신도 같이 보냈어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답이, 틀린 거니까 3번이고, 수나라 때가 아니라 당송시대 때 발달됐다. 선종은. 자, 2번을 볼게요.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화 시대의 중국 문화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이라고 했죠. 그냥 이게 좀 예매한 게, 그 동계에 의하면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은 어디로 돼 있냐면 한나라 때 돼 있어. 그리고 완성은 뭐냐면 당나라 때가 있어. 근데 교과서나 다른 책에 보면 형성하면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당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을 당으로 적응했어요. 당으로. 자, 그래서 이제 사전 병렬체를 모아서 문선을 편찬했다. 이건 언제 때요? 위진남북조 시대 때. 그 다음에 2번은 서민족 국수주의 문화가 발달된 건 송나라 때고, 자, 유교의 정치 인형을 채택하여 중국 문화의 기틀을 만들었다. 한나라 때죠. 그리고 공용대 오경정연을 해서 유학의 자유로운 발달 저했다. 이건 당나라 때. 그래서 4번인데, 한나라를 해석할 경우에는 답이 4번이 아니라 3번이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3번을 해볼게요. 3번. 자, 다음은 중국의 성대시대 때의 문화다. 문호의 답하시오. 자, 북방 이민족의 국가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한 성정부는 그들과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로써 하위 사상에 입각한 정통적 국제 질서 속에서 체면을 손상당하고 나아가 하북 지방에 대한 상실함으로써 남성을 성립하게 되었다. 자, 요거는 이제 그 애들 뭐라고 하죠? 이건 하위 사상에 입각한 정통적인 국제 질서, 조공 채권 관계죠. 동아시아 국제 질서. 예.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교과서에 보면 조공 채권 관계에 대해서 한 주제를 정해서 그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공 채권 관계는 원래 누구와 누구의 관계예요? 처음에는 주나라 때 왕과
준하 왕과 제후 간의 관계인데, 이걸 국제적 관계로 바뀐 사람이 누구예요? 한무제 때죠. 그래서 이제 중국과 주변에 있는, 이민족 간의 관계를 이제 조공 책봉을 통해서 형성돼서 중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 볼 게 뭐냐면, 국제 질서에서 무조건 이제 따랐던 게 아니에요. 이 조공 책봉 관계를 또 안 맺는 나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공 책봉을 맞아도 그 책봉은 안 맞고 조공만 맞는 게 있어. 대표적인 게 일본 같은 나라죠. 일본은 그 경수사 경당사를 파견할 때 책봉을 안 받아요. 언제 뭐만 맞죠? 조공사절단만 보내죠. 예, 이득만 챙긴 거야. 책봉은 이건 도저히 난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다. 그리고 일본 같은 나라는 보냈다 맞았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조공 책봉을 계속 받죠. 삼국시 때부터. 그럼 우리나라가 저기 속국에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죠. 일본은 바닷가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떨어진 섬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도 간섭 없고 관심도 없고 일본도 굳이 찾아가서 인사드릴 필요 없어.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과 지금 바로 붙어 있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공책봉을 거절할 경우 어떻게 돼요? 침략을 받거나 문화적인 어떤 이런 그 경제적 이익을 못 봐. 그러니까 이제 계속 맞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B에 들어갈 인물로서 도통 개념을 이제 제시해요. 신유학적 선구 역할을 했던 사람. B는 누구냐면 한유예요. 한유는 도통을 중시해. 도통론을 중시하는데 도통이라는 도의 흐름이야. 그래서 이때 이제 유교가 쇠퇴하고 불교와 도교가 너무 흥하니까 불교와 도교는 도의 어떤 그 도가 없다. 도의 흐름은 어디만 계승하는 거야? 유교만 계승한다. 이렇게 주장하죠. 특히 유교 중에 그 한당유학은 뺐어. 그래서 공자, 맹자, 곡파가 누구한테 떼는 거야? 요 한유식의 유학 개념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한당유학의 어떤 도통 흐름을 부정했고 이것이 정의 정호영제 때 더 체계화시킨 거죠. 이런 도통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도통론 제시하죠, 유학자들이. 그래갖고 뭐 정몽주, 길제 뭐 이렇게 해갖고 주장하잖아. 이런 것도 이제 이 도통론의 개념에 있어서 주장을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3-3번 보면 당중기에 의해 널리 확산되었고 성리학에 영향을 끼친 불교 종파는 뭐죠? 선종이죠. 네. 선종은 그 성리학에 영향을 줘요. 성전이 먼저 발전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이 발전됐는데 성종의 불체, 체와 작용의 용인한, 체와 용인한 개념이 있어. 체와 용인한 개념에서 성리학에서 뭐가 나온 거죠? 이와 기가 나온 거고, 이와 기가 있는 그 경전이 오경보다 어디가 많아요? 사서가 많으니까 성리학에서는 오경보다 사설 중시적인 거야. 예,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C에서 보면 자, 주도리의 송대 철학자들은 우주 만물의 이치와 인간 사회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일관되게 설명했는데 일종의 형이삭적인 개념이 있죠. 이런 개념은 뭐와 보다 이와 기다. 어디서 영향을 받다? 체와 용에서 영향을 받은 거죠. 자, 요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몇 번을 보면 4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8세기 때 세계 문화권 형성과 문물교류에 관한 기술이다. 자, 여기 보면 8세기 체제의 세계 문화권이 정립된 시기를 맞이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유교 문화권, 서아시아에서는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유럽에서는 기독교 문화권 형성됐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문화권의 중심 도시가 있죠. 예, 유교 문화권의 중심 도시는 기흥이 어디예요? 장안이죠. 예, 당나라 수도였던, 당나라 수도는 장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 이슬람 문화권의 중심은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바그다드. 기독교는 어딜까요? 콘스탄티노플이죠. 예. 그래서 세계 3대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기획의 문화적 특징을 쓰고 이 나라의 문화가 그와 같은 특징을 갖게 되면 배경을 쓰시오. 자, 두 가지 요약할 수 있죠. 키워드. 귀족적, 뭐죠?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왜 귀족적이겠어요? 당나라의 중심 문화를 담당했던 사람이 귀족이고, 그 다음에 왜 국제적이죠? 개방정책을 통해서 동서문화의 고유를 활발했고, 그 다음 당제국의 어떤 영토 적당, 그 다음 외국 문화의 개방성, 이런 걸 쓰시면 되겠죠. 예. 근데 상대적으로 송나라는 뭘까요? 반대로 쓰시면 돼요. 송나라 서민적, 그 다음에 국수적 쓰시면 돼요. 왜 서민적이야? 송나라 경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서민, 대중이죠. 그 다음 국수적은 그 당시 이민족 침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국수적 성격이 강해지죠.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발명된 시대의 대표적인 역사책과 그의 저자를 각각 쓰시오. 자, 탈레스 전투에서 사로잡힌
포에게 배운 뭐가 널리 전파됐죠? 한서가. 예. 한서가 유럽에 전파됐다. 한서가 아니라 제지술이. 예, 제 말은 제지술이 이제 전파됐는데, 그래서 제지술이 이제 바그다드를 거쳐서 저쪽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이베리아 반도 넘어갔고 유럽으로 전파됐는데, 자, 이때 이제 그 종이가 만들어진, 제지술이 만들었던 시대는 후한 때죠. 후한에 그때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쓰여진 역사책과 그 저자는 뭐예요? 역사책은 한서가 되고, 저자는 방고가 돼요. 방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 제지술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후한에? 네, 채준이라는 사람이죠. 채준. 그래서 이제, 채준은 그 당시 이제, 그 여러 번 시험을 거쳐서 섬유지를, 종이로 만들 수 있는 걸 알았는데, 헝겊이나 어망, 나무 껍질 이런 것들 모아서, 부셔요. 그래서 응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던, 종이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제후지까지 올라가요. 예. 그래서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가게 되고, 하여튼, 이 후한 시대 때 만들어진 것들은, 방고의 한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방고의 한서는 가학으로 발전돼요. 보통 이제, 가학인데, 일종 가학이에요. 왜냐면, 집안에서 내려와가지고 계속 집안 차원에서 만든 거야. 가문 차원에서. 그래서, 대표 방고가 처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아버지가 만든 걸 방고가 이어받았고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썼어요? 그 여동생이었다. 반소가 썼죠? 반소가. 그 다음에 사마천 사기도 마찬가지죠? 사기도 집안에서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사마단이 만들었던 것을 재정리한 게 누구야? 사마천 때 왕성하고. 그래서 위진남북조 시대까지는 이런 식으로 개인이나 어떤 집안에서 역사서를 편찬했어요. 근데 이걸 국가 단위도 이제 편찬하기 시작한 거는 당 태종 때부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5번을 볼게요. 당나라 이제 대비해서 송나라 나는데 국번 나오죠. 가해만 송대 그 문화의 특징 두 가지죠. 국수적, 서민적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국수적, 서민적.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와 다의 내용을 각각 한 줄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거는 왕하산 신법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왕하산 신법도 나올 수 있는데 의외로 인고에서는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더라고. 요거 딱 한두 문제 나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에서 이제 보시냐면 그 689페이지에 제가 왕한서의 범법 가역의 내용을 정리했어. 예. 그러니까 군수법, 뭐 청무법, 시역법, 모욕법, 보가법, 봉화법, 삼사법, 창법 같은 거 정리했거든요. 그거 외워두시고요. 이건 한의 중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은 청무법이라는 것은 정부가 농민들에게 돈을 꿔주고 저지도 그리고 이걸 통해서 농민을 보호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 고리대금업자들은 이제 뭐냐면 7할 정도의 이익을 얻었는데 2할 정도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고리대금업자였던 대지주나 뭐 관료들이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중소농민 보호자원에서 실시했고, 군수법은 뭐냐면 이 군수법은 뭐와 비슷해? 한나라 때 군수법 있죠. 근데 한나라 때 군수법하고 당나라 군수법은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한나라 때 군수법은 A와 B지역 중에 A가 비싸고 B지역이 싸면 B지역에 사가지고 A지역에 갖다 팔면 막대한 이득을 챙기잖아요. 그래서 물가의 차익을 이용해서, 지역 간의 물가의 차익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게 한 거고, 요거는 이런 것들보다는 박납의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 거야. 공납. 우리나라도 공납 같은 게 있죠. 특산물 갖다 바치는 거. 중국도 마찬가지. 특산물 갖다 바치는 게 있어.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특산물을 징수하고 이럴 때 누가 개입하냐면 대상인들이 개입을 해갖고 대신 징수해서 갖다 바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남는 부분을 갖다 팔고 사들일 때도 누가 개입하냐면 대상인들이 개입을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공납업자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서 징수나 이렇게 이제 전문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정부패가 많아진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군수할 때 국방비치 할 때 군수업자들 끼워가지고 여러 가지 비리 저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거 안 되겠다. 이 업무를 다 누가 하겠다는 거야? 정부가 하겠다는 거야. 정부가 징수해가지고 정부가 그때 징수한 물건 중에 남는 건 정부가 갖다 팔고 그다음 부족한 부분 사들이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모두 같이 이루어진 거죠. 물가 조절도 같이 있는 거야. 그래서 물가 조절을 맞춰갖고 군수법, 한나라 때 군수법과 그다음 송나라 때 군수법 차이점 똑같다고 생각하면 크게 잘못이고, 요게 주의할 것은 물가 조절의 주요 내용이 아니에요. 군수법은 뭐죠? 이것은
주요 내용은 뭐냐면 공납의 어떤 역의 개선의 부분이야. 공납의 어떤 문제점 개선 부분이죠. 물가 조정은 뭐죠? 그냥 부차적인 거야, 이거는요. 그래서 중앙에 가 바치는 물건을 물가가 비싼 지역을 피해 산 곳으로 싸들이는 법. 그리고 거꾸로 그 부족한 부분은 싼 곳에 또 사들여가고 정부가 이제 구입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재정 수요와 산재 실적을 일치시키고 물자 유통 합리시키고 또 부수적으로 물가 조절하고 그리고 주요 목적은 역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갖고 대상인의 폭리를 방지한다. 이런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인들이 어떻게 돼요?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대상인들이나 그 관리들이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군수법은 이제 정부가 물자의 공급을 통제하고 대상을 억압하고 또는 정부가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여 상인들의 이익을 배제시키고 재정 수준을 개선하는 맥락에서 기술해야 돼요. 예, 이렇게. 그래서 한나라 때 군수법과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런 것들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뒤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자, 6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문제냐면 송나라 때에 관련된 거, 송나라의 정치와 대외관계에 관련된 부분인데, 자, 송나라의 정치제도를 만들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조광요, 송태조죠. 송태조의 정치 체제는 명나라와 비슷해, 되게. 명나라도 황제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고, 송나라도 황제권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한 사람한테 권력을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나 한 기구한테 권력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호 권력을 나눠줘서 분리 견제시키는 거죠. 예, 이건 명나라 시스템과 똑같아. 그래서 보통 명나라가 이제 복고주의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 복고의 대상이 누구냐면 송이야, 송. 송나라 제도를 되게 많이 받아들였어요. 정치 제도나 뭐 교육 제도나 그런 것들을. 자, 근데 송나라 같은 경우 또 문제점은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가 문제예요? 문치주의 실시했기 때문에 그 절도사 세력을 억압할 수는 있어도 뭐 때문에 군사력이 약해졌죠. 그 주변의 이민족들이 침해받게 돼요. 예, 그런 이제 문제점이 일어났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 그 송태조가 이제 절도사의 병권, 재정권, 민정권 해소해서 군대 지휘관과 장관을 모두 문관을 임명하고 황제 권력을 강화했죠. 자, 기획을 해서 지방 분권적 성격의 행중서성을 폐지하고 황제 직속의 포정서사들 설치했다. 이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이거잖아. 이거는 뭐 언제 때야? 명나라 태조 때죠. 예, 주원장 때. 그러니까 이 기출 분석하면 다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꼬리꼬리마다.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그 거란인데 거란은 누가 세웠죠? 요를 세웠죠. 그래서 이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뭘 강조했냐면 불교를 강조했어요. 불교. 예, 그래서 불교를 통해서 한민족의 문화에 대항하고 거란 고유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는데, 왜냐 불교 같은 게 상당히 융합적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오히려 불교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의도하지 않게 뭐예요? 거란의 정통적인 종교나 신앙이 어떻게 말살됐죠, 문화들이. 이런 부작용도 일어났다. 그래서 거란 같은 경우에는 대장경이 존재해요. 대장경도 만들었어요. 대장경을 만들 정도면 불교가 상당히 발달됐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을 보면 서하 해학을 봤는데 서하는 이제 탕고토쇼를 세웠죠. 그때 이제 서하의 이온우라는 얘가 서하를 건국하고 칭제 건원을 하고 하니까 송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야. 칭제 건원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황제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핵무기는 누구만이 가질 수 있어요. 5명의 5대 강대국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나머지 나라가 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도 먹잖아.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이 국제 질서인데, 자, 마찬가지로 이게 칭제 건원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송나라에서 군대를 파견했는데 100만 명을 파견했는데 그 100만 명이 2만 명한테 깨져요.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서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돈을 주고 칭제 건원의 연호 칭호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돈을 주고 뺏어와. 그래가지고 하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송나라는 저하고 싸우면 맨날 지니까 얘네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평안을 뭘로 쓰는 거야? 돈을 주고 사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키지 못했죠. 평안은 뭘로 지켜야 돼요? 강대한 군사력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킨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니은은 이거 왕한세
개혁 정치인데 대상인대 독과점 과정으로서 중사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죠. 그래서 만든 법이 무슨 법일까요? 이건 무슨 법이에요? 시역법이죠. 자, 시역법 쓰시면 돼요. 시역법. 그래서 시역법 관련된 내용이 뭐냐면 상품을 저당하고 저지도 유인장애. 그러니까 시형물 설치해서 물가 조절도 하고, 그 다음에 대중소상인도 뭐냐면 규제해주는 그거죠. 그래서 대상인 주도의 어떤 유통 규조를 반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역법이다. 그래서 689페이지 왕한서 범법 개혁 내용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천마법은 그 중소농민들을 규제한 거고, 시역법은 중소상인들을 규제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당시 이제 이거 당쟁이 있고, 이제 신법을 둘러싸고 구법당이니 신법당이 싸우죠. 그리고 나중에 북송시대 말기 때 들어가면 이런 곳곳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대표적인 농민반란이 뭐냐면 송강의 난이에요. 송강의 난. 그리고 또 박람회 난도 있고. 그래서 이 송강의 난은 이제 소재도 만든 것이 소설은 수호전이죠. 그 중국의 4대 소설책인 수호전이죠. 예, 수호전. 그래서 이제 송강의 난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당시 이제 원래는 북송 말기 때 금나라가 일어났잖아요. 그 금나라하고 손을 잡고 이제 송나라가 요를 같이 치기로 했어요. 근데 막 치려고 했는데 농민반란이 나니까 요 나라와 합동 군사작전을 못 벌이고 그 군대를 어디 돌린 거야? 이 반란을 박람회 난이나 송강의 난을 진압하는데 돌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금은 누가 먹은 거야? 용나라 다 먹은 거야. 요 나라 요늘 요늘 금나라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요나가 죽으려고 할 때 송나라가 군대 이끌고 이제 왔는데 그 패티한 요조차도 송나라가 져요. 또 그러니까 연운 16주를 포함해갖고 완전히 금이 송을 먹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송나라가 요나라 합동 공격할 때 송나라 도와주면 연운 16주 송을 갖기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운 16주 다 누가 먹은 거예요? 금나라가 먹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피를 흘렸으니까 그 많은 세패를 자기한테 갖다 바쳐라. 송나라한테 요구하니까 송나라 내부에서 이제 분란이 일어난 거야. 우리 못 바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도망가서 이제 세운 나라가 있어. 야율대에서 서요단 나라가 있는데 이 서요단 나라에 사절단을 파견해요. 공수동맹을 맺어가지고 금을 공격하자. 그러니까 그 사절단에 가다가 금나라한테 잡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금나라가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정강해변은 실질적으로 송나라가 대의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송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송이나 남송이나 공통점이 뭐냐면 대의관계를 잘못해서 망해요. 그러니까 아는 사회경제 문화적으로 되게 발달했는데 불구하고 대의관계 대의정책들을 잘못 했어. 그러니까 너무 명분이나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역학관계 이용해갖고 잘 외교관계를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실패해갖고 다 망하죠. 특히 남송 때는 원나라하고 이제 있었는데 원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누굴 공격하냐? 금을 공격해. 그러면 금을 멸망한다. 그 다음 누구겠어? 당연히 자기가 공격받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원수지간이라도 금하고 손을 잡고 원을 막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못한 거야. 그래서 이 송대 사대부 관료들이 대외정책 현실관계 되게 떨어졌다. 이런 것들 알 수가 있겠죠. 다 과거제도 때문에. 과거제도에서 쓸데없는 맹자할 공자할 이런 것들만 외우고 있으니 무슨 현실적인 대외관계 이런 것들은 판단 못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7번은 뭐와 관련된 거냐면 단송 병역론과 관련된. 예. 그래서 단송 병역론도 이제 보면 일본 학계에서 되게 강조되는 거거든요. 동경학파, 경동학파 이런 것도 있는데 근데 단송 병역론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왜냐면 지금 교수님들이 다 어디에서 공부했냐면 중국에서 공부해서 건너온 세대이기 때문에 명말 청초는 나올 수도 있어. 요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좀 상당히 떨어져요. 당성병역론은. 자, 보면 당성병역기의 형상과 거리가 먼 것은 기족정치가 사라지고 문신관료체제가 등장했죠. 새로운 토지 소유자로서 향세월 등장과 전호계층들이 출현됐고 모병제가 후퇴하고 병노밀체 부병제가 등장했다. 아니죠. 송나라는 모병제예요. 부병제에서 모병제에 넘어가죠. 그래서 송나라는 군사력이 약했지만 군대는 되게 많았어요. 100만 명 정도? 가성비가 상당히 떨어져서 그런 거지, 군대가 되게 많았어. 그 군대도 다 돈을 주고 고용한 거야. 우리나라도 그 국방력 되게 많잖아, 북한보다. 맨날 북한에 뒤떨어지잖아, 이상하게. 그런 논리하고 똑같아, 맥락하고.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불교와 도교를 대신해서 유교가 사상계의 주를 다시
등장했다. 아니죠? 아, 맞죠, 맞죠. 예. 그래서 처음에 당나라 말기 때까지는 불교와 도교가 우세였죠. 근데 이제 당 말기 때부터 조금씩 유교 내에서, 뭐냐면 혁신운동이 일어났고, 뭐냐면 송나라 때도 가면 유교가 사상기주가 있어요. 요때 유교는 어떤 유교냐면, 송학, 이학이라고 부르는 송리학이 말하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에 홍구학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은 이제 송대 사회경제상을 얘기하는 건데, 자, 송대 사회경제상 사실로 볼 수 없는 것은, 자, 인분의 이용의 시비법과 이항법, 이모작, 이기작의 실시로 농업 생산이 발전됐다. 맞죠? 자, 여기에서 이제 시비법과 이항법, 이모작은 언제 실시되냐면, 당나라 때, 중기 때부터 실시됐어요. 강남을 중심으로. 그래서 송나라 때 일반화됐고, 이기작 같은 경우에는 실신했어. 그래서, 남성시대 때, 말기 때, 이제 일부 지역에 실시했고, 이기작이 일반화된 건 언제 때죠? 이건 명나라 때죠. 그러니까 실시는 당송시대 때 했지만, 일반화됐던 것은 명나라 때 일반화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지방의 세력 기반을 가진 신흥 지리층의 형세호가 가고제를 통해서 사대부 사회를 형성했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부조 및 부수적인 여격의 폐지, 전조의 격감을 요구하는 항조운동으로 일전양주제가 확립됐다. 이거는 송나라 때가 아니라 명나라 때야. 일전양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분리된 거야? 소유권하고 경제권이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토지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야. 이거는 송나라 때 형성되기 시작해서 언제 완성됐냐면, 확립됐냐면, 명청시대 때, 명나라 때 확립됐고, 그다음 명청시대 때의 명나라 때 항조운동은 좀 특징이 있죠? 이거는 일시적인 운동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동이었죠. 그래서 풍운에 상관없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자, 그래서 요거 공부하실 때 이제, 명나라 때 항조운동의 특징도 같이 공부해 주세요. 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4번을 보면, 양세 부담 능력에 따라 주호와 개코를 나누고 주호를 자력에 따라서 1등과 5등으로 나누는 주개코제는 실시했죠. 송나라 때. 주개코제는 언제 실시했어요? 당나라 때 가도정책 때 실시했던 제도예요. 네, 이런 것들 이제 송나라 때도 이어받아 실시했는데 송나라 때 주개코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주로 자산 능력이 그러니까 토지나 이런 것들 갖고 있는 사람을 주호라고 하고 없는 것을 개코라고 하죠. 그리고 주호를 다시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역을 차등적으로 이렇게 부과를 했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당나라 때 주호와 개코는 좀 달라요. 당나라 때 주호는 뭐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원주민을 얘기하고, 개코는 굴려온 돌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들을 개코라고 해요. 그래서 송나라 때와 당나라 때 주 개코제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 이런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틀린 건 3번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9번은 이제 송나라 때 도시와 관련된 거야. 예. 그래서 송나라 때 도시는 되게 발전됐죠. 그래서 당나라 도시는 되게 정치적 성격이 강한 반면에 송나라 도시는 상당히 경제적인 어떤 특징이 강해요. 예. 그래서 이제 송나라 때 북송시대 때의 개봉이라든지 그 다음에 항주는 인구가 뭐예요? 100만 명이 넘어갔어. 양대 도시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자, 9번에 밑줄친 기획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조정이 고도에 있을 때 실로 동남 지역의 제보에 의지했는데 오중 지역이 또한 동남의 근거다. 그래서 이 고도라는 건 옛 도시, 예전 수도야. 그 다음에 동남 지역의 제보라는 것은 양쯔강 하류를 의미한 거죠. 예. 그 다음에 오중이라는 것은 예전에 오나라가 있었죠? 오나라의 중간. 그러니까 양쯔강 하류를 의미하죠. 강남이다. 그리고 소주가, 항주가, 소주와 상주가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요거는 딱 보니까 어디와 관련된 거야? 송나라 때 얘기죠. 송나라 때. 예. 그 다음에 참고로 명나라 때는 뭐죠? 호강이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년이 든다. 양쯔강 중류죠. 명나라 때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나온 게 천자가 이만에 머물 때. 이만은 어디를 뜻하죠? 항주 오늘날. 그래서 남송 때고 당연히 기획은 어디겠어요? 고도니까. 이거는 북송 때인 카이퐁이죠. 예,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보죠. 요거는 이제 어디가 예문이냐면 이거 맹흥로의 동경몽화가 관련된 거. 동경몽하로는 뭐냐면 동경은 뭐냐면 예전에 동쪽 그러니까 항주에서 동쪽에 있는 수도란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주로 변주, 변경, 카이퐁을 이죠. 그래서 카이퐁을 그리워하면서 쓴 글이야. 예, 이게 동경모아농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카이퐁과 관련돼가지고 이제 관련된 또 기록이 뭐냐면 청명상하도가 있어요. 예, 청명상하도는 청명절 때의 카이퐁의 모습을 그린 거죠. 그래가지고 길이가 두루마기 형식인데 100m가 넘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그 당시 개봉 시가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은 아니지만 쫙 펼쳐가지고 쭉 볼 수 있도록 이제 만든 것이 청명상하도예요. 그래서 개봉에 관련된 그 문헌 기록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동경모아동과 청명상하도 두 가지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동경모아동에 보면 와시가 있는데 와시는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도시의 변화가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서울에 보면 신촌이나 요즘 신촌 죽었죠? 네, 홍대 가면 클럽도 많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대학로 가면 연극도 볼 수 있는 데 있고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대로변에 상점이 쫙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기도라는 거는 이제 기생들이 노는 유흥가들, 그 다음에 주점들, 다방, 포자, 만두를 파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또 구단이다 해가지고 작극이나 인형극, 공예, 만당 같은 거 하는 연극을 상연하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막전. 그다음 니은을 보면 동남 지역의 재부에 의존했다. 일조 편법을 통해 국가 재정을 충당했다. 아니죠. 이거는 언제 때죠? 명나라 때. 예. 그리고 디귿은 소주, 상주가 풍년이 되면 처가 풍년이 든다. 그래서 양쯔강 하류지 우전이나 위전이라는 분리는 농지의 개간이 뒷받침해. 맞죠? 우전이나 위전은 뭐냐면 양쯔강 하류는 호수들이 많아. 습지들이 많기 때문에 그 호수에 물을 가두고 거기에다 뭐 하는 거야? 이양을 통해서 논밭을 만드는 거죠. 논을 만드는 거죠. 수전농법의 일종이야. 이것이 우리나라 때 고려 말기 때 들어왔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을을 보면 청명상하도의 배경이 된 도시다. 청명상하도의 배경이 된 도시는 이만이 아니라 뭐예요? 그 위에 있는 카이폰과 관련된 거죠. 예. 그래서 답은 기읍과 디귿. 그래서 송나라의 도시는 당나라의 도시와 틀리고, 그리고 이제 도시 구조도 틀려요. 예. 그래서 이 도시 구조 틀린 부분은 여기다 적어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제 생각엔 송나라 도시 구조와 당나라 도시 구조의 특징들, 차이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같이 이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볼게요. 10번 문제.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황제는 진, 제, 주 등 다섯 왕조의 완비된 사서가 없음 알고 여러 학자들 명예에 이를 분담하여 편찮게 했고 비서감을 통해서 총괄하도록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누구와 갈 거야? 그 황제는 누구야? 당태종이죠. 네. 그래서 당태종은 그 앞에 있는 진제주는 어떤 나라냐면 그 남북조 시대 때 있죠. 그 나라 남조에 있었던 나라죠. 그 아니면 저쪽 북위에 있었던 북주, 뭐 북제. 그다음에 여기 진은 그 남조의 송계 양진할 때 친 남북조 국가들인데 요 역사서는 아직까지 못 만들었어. 원래 수나가 만들어야 되는데 수나가 잠깐 있다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때 당태종 때 만들어졌는데 요때 이 사서의 특징이 뭐냐면 예전의 사서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개인이나 가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개입해서 만들어. 그래갖고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감수제도라고요. 감수제도. 국사 감수제도가 하는데, 국가가 전에 있었던 왕조들 역사를 편찬할 때, 개입을 해갖고 만든 거야.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일단 체계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겠죠? 집단 서술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국가가 하기 때문에 대개 보면 전에 왔던 왕조들이 당연히 멸망한 것을 필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왕조의 정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입김이 많이 들어가게 돼.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제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입김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있죠. 역사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보면, 그는 새로운 체제의 사서를 편찬했다. 이 사서는 사전의 종류별에 따라서 표제를 만들고, 제목을 만들고, 각 편마다 연월의 순서대로 배열했다. 자, 여기까지 나오면 뭐 편년치인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면, 이 체제는 각 사건의 원인과 발달, 전개 과정, 결과, 인과관계에 따라서 사건의 인과관계에 따라서 서술한 건 뭐죠? 기사분말체죠.
기사본마체. 기사본마체는 누가 만들었냐면 원칙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 원칙. 이 원칙이라는 사람은 종전에 그 통감 그 강목이 자치통감 있죠. 이 자치통감을 재편집을 했어요. 사건별로. 그래서 통감 기사본마체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면 간은 이로 인해서 정사 편찬에서 창의성과 비판의식이 약화됐다. 맞죠? 국가가 개입되면서 국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역사 왜곡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특히 당태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뭐냐면 실력도 보고 뜯어곤치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약간 이 사람이 만든 이 사람 때 역사는 좀 왜곡이 좀 많아.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은 이항제 이후의 역사 이론을 다룬 사통이 편찬됐다. 맞죠? 그 대표적인 책이 유지경의, 그 사람이 이제 사통이 편찬한 유지기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유지기가 이제 사통을 편찬을 했죠. 네. 사통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건 710년에 편찬한 책인데, 그 중국 역사는 최초로 체계적 역사 이론서예요. 그래서 유지기는 여기에서 이제 간짠사설을 반대하고, 역사는 개인이 편찬할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역사가를 갖춰야 할 지식을 재능, 지식, 역사의식, 재학, 식, 삼재를 구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죠. 이 삼재란 말이 이제 삼국사기 서문편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최초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역사 평론서를 만들었던 것이 사통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 사서는 대일통과 의리의 주야점을 줬다. 이거는, 아니고, 이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그 공자가 편찬한 춘추예요. 춘추. 네. 춘추는 이제 그걸 편찬할 때, 뭘 강조? 수리부작을 강조하죠? 예, 선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자기 해설을 지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문학과 구별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공자 역사 원칙을 뭐예요? 춘추 필법이라고 하죠. 춘추 의리. 그래서, 뭔가 명분과 의리를 강조해서 이제 역사를 쓰는 대의명분을 강조해서 역사, 이런 것들을 했고, 대일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 통일돼야 된다. 이런 의미야. 그래서 춘추 영국시대는 되게 분리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통합돼야 된다. 한 사람에서 대일통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은 춘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 사설을 통해 단대사를 다룬 사서가 처음 출연했다. 단대사는 뭐야? 한 시대만 쓰는 거죠. 단대사는 춘추와 관련된 거. 보통 춘추는 그 가을과, 그러니까 봄과 가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한 사람을 의미할 때는 나이를 의미한 거고, 그 다음에 국가는 한 역사를 의미한 거야. 그래서 이 춘추는 한 전체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한나라 역사만 쓰는 거야. 그래서 원래 그 춘추는 공자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여러 춘추가 있었어. 제춘추, 뭐 도춘추, 그 다음에 진촌 춘추 등 여러 춘추도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게 뭐예요? 노춘추야. 노나라 그 역사책. 그래서 지금 그냥 춘추하면 노춘추만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 춘추는 통사가 아니라 전체 쓰는 게 아니라 한 단대사였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갖고 이제 답이 1번이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이거는요.